공동사업의 현물출자는 무슨 얘기냐면, 자, 법인한테 현물출자하는 것은 양도라는 사실은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땅을 각각 갖고 있었기로 했어요. 땅을 각각 갖고 있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합시다. 요게 공동사업의 현물출자는 거예요. 자, 공동사업의 현물출자는 형태는 여기 두 사람이 땅을 갖고 있어. A와 B가 갖고 있다가, 예, 여기다가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 하면, 자, 우리가 이 형태가 원래는 공동 소유였는데 이렇게 분양하기로 결정을 해버리면 이 공유가 합의로 바뀌어요. 합의로 바뀌면 합의는 어때서? 내가 공유일 때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 내가 다 갖고 있죠. 상관없죠? 예, 단독 소유는 똑같아요. 대신 합의로 들어가 보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 없어져 버려요. 두 사람이 세트로 묶여 있다는 거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해놓고 나는 안 하겠다고 빠져나가 버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공동사업이 현물출자가 되는 순간 이건 내 거가 아니라고요. 공동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양도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양도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이루어지죠.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요. 소유권은 각각 갖고 있다고. 따라서 이게 세무서에 자료 파생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요 자체가 양도소득세가 누락돼 버려요. 자, 누락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 봐줄 거는 공동사업의 현물출자를 여기서 했어요. 이렇게 했어. 그러면 요때 이게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이 현물출자한 금액에서 다시 소득이 발생한 요거는 사업소득이 돼. 사업소득. 여기는 양도소득이고 위에는 사업소득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소득은 똑같죠. 결론적으로. 자, 문제는 뭐냐면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의 궁극적으로 차이가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뭐 알아셔야 돼요. 양도소득에는 장특공제가 있고, 그쵸? 예, 장특공제가 있고 비사토에 대한 중과세를 먹는 데 반해서 사업소득은 장특공제가 안 돼요. 장특공제가 안 돼요. 예, 물론 비사토에서 피규과세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공사기간으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비사토는 빠져나갈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구분을 해서 양도소득이 일반적으로 유리해요. 양도소득이 일반적으로 유리한데 현물출자의 얘기도 특별하게 안 하고 그냥 해버리면 그러면 현물출자 가액을 뭘로 볼 것이냐가 문제다. 그때 아무 말도 않고 해버리면 이 현물출자 가액은 뭐가 돼? 기준시가가 돼버려.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돼버리면 양도소득이 줄어들죠. 그게 용지대가 돼서 나중에 사업소득이 커져버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두 개 다 합한 세금이 어때요? 더 많아지죠. 따라서 내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이 많다고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이거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예.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양도소득을 더 많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전체 양도소득이 많고 사업소득이 적어지는 거죠. 전체 부담액이 달라진다. 물론 여러분들이 세금 낼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원리를 이해하시고 이거는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으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쵸? 예. 자, 그렇게 되고 대신 양도소득은 지금 양도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내야 돼. 사업소득은 분양 끝나고 내는 거고. 시기에 문제가 있어요. 시기에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양도소득이 세금은 유리하지만 돈을 당장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 그래서 그거는 사업자님 합의를 봐야 되고, 자, 이렇게 A, B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A 땅에다가 B가 건축비를 물기로 했어. B가. A는 땅을 대고 B는 뭐라고? 현금을 대서 건축비를 해서 신축을 해서 나눠가기로 했다는 거죠. 이것도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예요. 단독 소유가 A, B 공동 소유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현물출자로 본다.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제일 많은 게 여러분들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을 이미 재건축. 20호 미만은 도정법 따르거나 주택법 안 따르니까 이미 재건축하는 거예요. 지금 다세대 6세대에다가 예, 10세대를 지어서 6세대는 조합원들 갖고 4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 요 4세대에서 나온 이 수익 금액을 건축비에 충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6세대를 가지고 일반 건축물 4세대를 분양을 하고 6세대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형태가 뭐냐는 겁니다. 6세대가 6세대를 지었어. 1대1 건축이에요. 그거는 사업이 아니죠.
부수고 내가 다시 짓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 기존 세대수보다 더 많게 지어서 일반 분양을 하고 그거를 건축비에 충당하면 요게 공동사업의 현물투자가 돼버려요. 자,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양도소득을 과세받고 다시 새롭게 취득한 걸로 보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니까 문제가 없죠. 1세대 2주택자부터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2주택부터 중과세가 걸리면 여부터 이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중과세가 없으니까 일반 과세 받고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지금 저희가 한 군데 지금 청담동에 연립적 12개짜리를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배 아프면 안 되더만. 나는 지금 비과세를 못 받은데 이 사람은 비과세를 받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립주택을 멸시를 시키는 조건으로 지금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취득세 중과세 먹으니까. 예. 요거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는 사람들은 내는데 안 내는 사람들이 내니까 그럼 비용 부담을 내는 사람들, 과세되는 사람이 우리 것도 보전해달라는 거예요, 또 이제. 예. 요게 탑이 잘 안 돼요. 근데 중과세까지 먹어버리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똑같지 않은 건물들 안에서 재개발적 건축이 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세금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비과세 조건 만든 사람 비과세 받는 거고 안 되는 사람 자기들 내야지. 그걸 어떻게 공동경비로 해결해 주냐고요. 공동경비로 해결해 주는 단지는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렇게 안 돼. 탑이 안 돼. 한국 사람들끼리는. 어쨌든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임의재건축은 지금 이런 이슈를 갖고 있다. 예. 이혼시 위자료 요것이 참 많아. 요즘 이혼도 많이 하시는. 우리는 다 이혼한 사람이 없죠, 그나? 예.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혼. 이혼이 들어가시려면 자, 보세요. 보통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귀책 사유가 누가 더 많아요? 남자. 뭐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성남 쪽 어디는 여자가 더 많다는 데도 있던데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귀책 사유가. 어쨌든 남자가 더 많아. 남자가 더 많았어. 그러면 자, 첫째는 이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혼 위자료로 준단 말이에요.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주는데 받는 여자 입장에서는 대가를 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대가를 받은 여자 입장에서.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돈 안 줬으니까 공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지금. 이거 공짜예요? 아니요. 기업. 예. 이거를 잘 모르고 이것을 공짜라고 해가지고 증여 등기를 해본다니까, 증여 등기를. 응? 근데 증여 등기를 하는 시점이 중요하죠. 여기서 있으면 어때, 여기서? 부부죠, 부부. 부부죠. 근데 여기서 해보면 어떻게 돼? 남남이잖아, 여기는. 예?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남이 돼버리잖아, 이게. 증여세 공제가 안 돼버리잖아요. 안 돼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원래 이혼 위자료로 줬으면은 대물변제예요,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양도소득세를 누가 내? 양도자가 내, 소유자가 내. 증여는 증여세를 누가 내요? 수증자가 내야 돼. 아까 누가 잘못했다고 그랬어? 세금을 남자가 내야 맞잖아요. 잘못하면 여자한테 내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증여하실 때 물론 여러분들이 뭔가 어드바이스 하려면 잘 안 들어. 지금 내가 지금 사냐 못 사느냐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지금 뭐 세금 타령이냐고 그래. 나도 내 친구 이혼할 때 가서 말했더니 처음에 막 뭐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근데 이제 가서 증여세 이제 맞고 나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야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 야 누구 이혼할 때 내가 말한다고 했잖아. 아 그때 그 말이었어? 눈에 안 보여 그때는. 세금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긴 해. 그래도 이성을 찾고 한다면 야 먼저 한다면 여기다 증여를 하려면 여기서 하고 예? 서류 끝나기 전에 정리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하고 안 하려면 여기서 하려면 뭐라고 그래? 재산 분할로 넘어가야 돼요. 재산 분할로 넘어가야 돼요. 재산 분할은 뭐예요? 증여도 아니고 양도도 아니에요. 재산 분할은. 예. 그러니까 요게 어려운 집안에서 일이 일어나면서 요 세금까지 또 나오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예? 부담부 증여 다 아시죠? 예. 요거는
기본적으로 증여는 증여인데 담보된 채무를 갖고 오거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 갖고 오는 거예요. 수증자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증여가액에서 평가액에서 예, 채무액을 빼는 거 빼면은 요게 이제 증여세 과세 표준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 채무액은 양도세를 무는 거고 예, 무상으로 받은 요 부분만 증여세를 물게 되는데 자, 첫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증여와 상속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매매만 허가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허가가 안 날 것 같으니까 자, 은행 채무가 이렇게 있어요. 은행 채무가 예, 10억짜리 건물에 3억 5억 있어요. 5억 채무가. 그러면 여기서 변제를 하고 여기서 다시 일으켜가지고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돈을 빌려서 은행 채무를 변제시켜. 그래서 증여등기 시점에서는 채무를 없게 만들어.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와서 빌려서 그거를 다시 은행융자 받아가지고 다시 갚아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증여 시점에 채무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버려요. 여러분들 토지거래가 구역에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담부 증여가 안 돼버리니까 순수 증여가 돼서 증여가액이 올라가 버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허가를 받는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다른 방법을 쓰셔야 돼. 반드시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꼭. 두 번째, 부담부 증여받은 요 채무액은 국세청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억 대출 받은 것을 승계처리해서 아들내미한테 했더니 아들내미 연봉이 한 4, 5천밖에 안 돼. 이자가 근데 2, 3천 나가버려. 그럼 새끼들 어떻게 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불쌍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대신 갚아줘 버리네. 2년 지나서 국세청에서 물어본 거예요. 3억을 갚았던데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하고 물어.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채무가 줄어들면 국세청에서 사실조회가 들어간다. 어떻게 해서 갚았는지가 들어간다.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담부 증여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여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예,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보세요. 남편이 아내한테 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줘. 예. 8억짜리 건물을 주는데 예, 여기에 5억의 채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8억에서 5억을 빼고 3억만 증여를 하는 거예요. 3억만 증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놈 5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가죠? 예, 양도세가 나가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8억을 부담부 증여를 안 하고 이걸 순수 증여를 했더라면 어떻게 돼요? 6억을 빼주고 2억에 대한 증여세가 3천만 원밖에 안 나오죠. 자, 부부간의 증여를 할 때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지 순수 증여가 유리할지를 세무사님한테 검토받고 실행을 하셔야 돼요. 부탁도 채무 넘기지 마시고 부탁도 넘기시면 안 돼요. 예.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뭐라고 돼 있어요?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이런 것들이에요. 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지려면 이 사람 요 정도 이용하고 여기다 뭐가 하나 지려면 불거져 나갖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요렇게 잘랐다 한번 가정해 봐요. 그렇죠? 그리고 요 놈 땅을 일로 주고 요 땅을 일로 주고 요 땅을 일로 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이렇게 각이 뭐예요? 지적 경계선 변경을 해서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꿨다면 요거는 양도로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그 대신 면적 기준이 어떻게? 요 전체 면적의 20% 이내야 되는 거예요. 자를 때 20% 넘어가면 안 돼요. 교환할 때. 예.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예,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 해제는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계약 해제는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합의 해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사유로 해제가 되더라도 우리 해제는 뭐가 돼? 해지로부터 이후잖아요. 소급표가 안 나오죠. 해지는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효급표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무효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국세청은 지금 등기해주고 등기도 넘어가고 돈도 다 이거 넘어가고 완료됐는데 여기서 계약 해지하고 다시 소유권을 다시 여기다 원위치시키고 예? 소유권 다시 이렇게 가버리고 돈을 원위치시키고 소유권 가져가고 이렇게 A, B가 했다 한들 예.
요거는 요것들의 양도, 요거는 요것들의 양도로 보겠다는 거예요. 국세청은. 국세청은. 근데 법원의 일괄된 얘기는 양도세가 과세됐건 말든 시기에 상관없이 합의 해제가 됐으면 원인 무효다. 어쨌든 간에 이거를 국세청은 과세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법원은 여전히 안 받아도 된다. 자, 우리가 이걸 어디다 써먹냐면 지금 보면은 내가 비과세인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중과세를 맞아본 거예요. 오피스텔 한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비과세가 안 되고 중과세 걸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제 팔고 나서 등기했더니 세무신고를 했다 발견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때 계약 해지를 빨리 해야지. 하고 오피스텔 팔고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도. 예. 조건을 조금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때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의해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되고 돈을 섞여버리고 그 다음에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가 버리거나 가격 변동이 생겨버리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합의해제가. 지금 이와 같이 부득이하게 세금 폭탄에 맞아버렸다든지 비과세가 안 되는 거를 비과세로 잘못 알았다든지 그런 경우에 때는 이 합의해제를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신 분들이니까 양쪽 사정을 들어서 합의해제한 다음에 원위치를 시키고 그 돈은 에코티는 맡겨놓으면 되잖아요. 누구한테 맡겨서 그 사람이 다 끝날 때까지는 돈 관리를 하게 만들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하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취득 양도 시기가 사실은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어려운 분야가 비사무토지. 제일 어려운 분야가. 예.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없어? 똑같은 수준이야? 재개발 재건축 아니에요? 비사무토지,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이 참 어려워요, 이게. 특례가 굉장히 어려웁니다. 근데 가장 쓰임새가 많은 것이 뭐다? 취득 양도시기예요. 이거는 모든 거래에서 취득 양도시기는 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수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어려운 일이 있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해요? 적용세법이 달라져버리면 그래요. 적용세법이. 2023년도 양도라면 2023년도 것, 2024년도 것 세법이 적용되면 2024년도. 근데 2024년도 2월 27일 날 시행령이 공표되고 시행을 한다면 27일부터는 적용되고 26일까지는 국법이 적용되잖아요. 예. 그래서 적용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보유계에 따른 세율이 달라져.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잖아요. 어마어마한 세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져요. 양도 시기에 따라서 환산 취득가격이 달라져. 왜? 실지거래가의 고박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산식으로 환산가를 만들어내는데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면 분모가 커지면 환산 취득가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양도 차익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취득가액이 적어지면 양도 차익이 많아져요, 많아져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많아지면 양도세가 많아진다. 올라가 버린다. 따라서 양도 요구 금액이 커지면 점점 커지면 그러니까 이제 개별 공시지가 변동 전에 양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렇죠? 내가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상관이 없고 입증이 안 됐을 때 얘기다. 네.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그런데 주의할 거래 제일 많은 것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에요. 특히 내가 기존 주택은 그냥 갖고 있고 새로 산 집은 신규 산 집은 신규로 분양받았어. 예. 여기서 막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단기 양도 보유기간 이거는 헷갈려 버리면 큰일 나요. 2년 넘었냐 안 넘었냐 너무 큰일 난다고. 지난번에 어떤 중개사님이 1년 11개월 28일 만에 팔면서 2년이 안 됐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면서 그 의뢰인이 아니 그래도 4일 뒤에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중개사님이 지그시 나이가 드신 분이 세무공무원도 눈물이 있는데 이 정도 다 봐준다. 여러분 세무공무원 눈물 있어요? 법을 어떻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사셨어? 며칠 부대원가는 봐준다는 거예요. 세무공무원들이. 그런 공무원들 목 내놓고 봐주라는데 안 봐줘요. 절대 안 봐줘요. 날짜 하루라도 부족하면 안 봐줘. 초일, 산입, 불산입 막 있잖아요. 민법에서. 그것도 정확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보유기간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첫째 매매. 매매는 여러분 다 아니까 뭐라고?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죠.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잠자다가도 누가 툭 건드리면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이건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예. 잔금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어떻게? 등기 접수일이다. 예. 매매의 경우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축 분양 아파트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신축 분양 아파트는 잔금일과 준공일 중 빠른 날이에요. 등기 접수일하고 가서 헷갈려요, 막. 예.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이 아니라 잔금일과 준공일 중 빠른 날. 왜 그래? 자, 보세요. 아파트가 지는데 준공이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준공이. 준공이 떨어지면 준공 전에 잔금을 내면은 이때까지는 아파트가 안 지어졌잖아요. 완성이 안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돈을 내면 할인 분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돈을 냈어도 완성되지 않았으면 완성된 날이 내 집이 되는 날이고, 완성된 이후에 만약에 잔금을 냈다면 잔금을 낸 날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잔금일과 준공일 중 늦은 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등기 접수일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자가 신축한 경우, 자가 건축한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포함해서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 지금 개포 1단지가 가사용 승인 떨어졌죠. 저거 뭐 본 사용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요거는 임시 사용 승인일 날 지금 이미 승인 됐으니까,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은 내 집을 내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비 납부일자가 아니라, 분양대금 납부일자가 아니라, 예, 자가 건축 완성일이 된다. 완성이 된다. 장기할부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예, 장기할부 요건. 양도 대금을 연부나 월부로 부을 방법으로 나누는 거. 매달 조금 누는 방법으로 하든지, 예, 3개월마다 내는 방식으로 하든지 나눠서 내는데, 계약금 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계약금을 포함하면 몇 회예요? 3회.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빠른 날, 여기서부터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 1년이 지나야 되죠. 1년 이상 해야 되죠. 이 조건이 충족되면 장기 할부가 되고, 장기 할부에서는 소유권 이전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돼버려요. 통상적으로 내가 지금 전세가 매매를 하고 싶은데 돈은 다 줘.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늦게 해가지고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거나 2년을 경과시켜서 세율을 정상세율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조건이죠? 계약금, 중도금 받고 잔금을 전세금으로 대체시켜서 받으세요. 그렇죠? 근데 그 조건이 이 조건으로 가버리면 장기할부가 돼버려요. 어떻게 돼버려? 사용 수익이 돼버리잖아요. 사용 수익은 어떻게 돼? 내가 지금 들어와서 살아버렸잖아요. 살아버리면 사용 수익이 돼버린다는 거죠. 네. 그럼 땡겨져 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만 2년 요건 충족을 못 하죠. 예. 네. 그래서 요 조건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결국 사망일이에요. 예. 네. 증여는 받은 날. 자, 주의할 거는 상속 개시일 이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된 부동산은 상속으로 본다. 자, 보세요. 증여 등기 원인일은 여기요. 원인일은 여기인데 상속이 여기서 개시됐어. 그 대신 증여 등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증여 등기를. 증여 등기를 이렇게 하면 증여는 증여 등기 접수일자가 되죠. 그러니까 증여를 원인으로 증여 등기가 돼 있으면 요 날이 취득일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증여 등기를 했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상속 받았다고 보는 거라니까. 취득 시기가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와버려. 예. 이 시차가 굉장히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 등기를 안 해놨다가 여기서 증여 등기를 했거나, 예. 그럴 수도 있죠. 2, 3년 전에 했는데, 예, 상속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원인이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또 있어요. 왜? 8년 자경감면 농지는 상속을 받았으면 내가 아무 때라도 1년만 농사를 지으면 자경감면 해줘. 증여받은 건 안 돼. 그린벨트 내에 내가 땅을 갖고 있어. 근데 증여를 받았어. 그러면 보유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감면을 25%밖에 안 해줘. 예를 들어서. 근데 상속으로 받아서 아버지가 그린벨트 지정 전에 샀어. 그러면 40%로 가버려요. 40%가. 예.
요놈만 알아갖고 세금이 왔다 갔다 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거는 반드시 증여 등기일자에 증여자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원인일자가요, 증여일자가 두세 달 전에 원인이 나오고 증여 등기 접수가 됐으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증여 원인을 하고 2년 후에 증여 등기를 해. 그럼 뭔가 사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증여 안 할 리가 없잖아. 그럼 그 사이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예, 아버지랑 어머니가. 그거는 상속으로 간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재개발, 재건축은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 시기는 종전주택 취득 시기로 가는데 분담금을 냈을 때는 그것만 따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된 것만 준공일에 새로 취득한 걸로 보고, 예, 그것만 새로 취득한 걸로 해요.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양도 시기로 본다. 그리고 여기서 의젓취득이라는 것은 85년 1월 1일을 의젓취득으로 본다. 무슨 얘기예요? 예, 70년에 샀을 망정 85년 1월 1일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일반 사항이었어요.